네. 점심들 잘 드셨나요? 네. 오후에 시작되는, 우리만의 즐거운 방송, 일본은 왜 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일바로 들어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12시 반에, 1시 반에 찾아뵌다고 했는데, 찾아뵈는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이것저것 좀 준비할 게 좀 있어서 방송이 좀 늦게 시작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들어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안 올리니까요. 왜 안 올렸지? 어? 네. 이인희님, 네, 가장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작가님 지금이요. 시작한 것보다 제가 좀 늦었군요. 한마터 하면 방송이 송출이 안 되는 줄 알고 날릴 뻔 했습니다. 네. 혼자서 한 2분 동안 찾아주시는 분이 없어서 잠시 외로웠어요, 여러분. 네. 요즘은 입맛이 없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면 갈수록 입맛이 떨어지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는 뭘 먹어야 좋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생활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입맛 떨어질 때 먹으면 좋은 음식요. 이참에 디톡스 좀 하세요. 디톡스가 뭐예요? 밥을 굶어야 됩니까? 그것도 괜찮고. 네. 굳이 드시지 마세요. 1시 30분부터 찾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찾아보면 시간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네, 먼저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와 회원 가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을 해놓고 다시 눌려서 구독 중이 날아가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회원 가입이 아니고 구독. 네, 구독. 네. 저희는 아직 멤버십이 아닙니다. 네. 그 멤버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멤버십 하라고 유튜브에서 뭐가 오기는 왔었는데, 저는 멤버십을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일본 관련된 내용은 좀 간단한 겁니다. 제목은 좀 거창하죠. 과거에 붙잡혀서 미래를 잃어버린 일본이라는데 말 그대로죠. 과거사 문제가 계속해서 일본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특히 이번 주에는 그 청두에서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대통령은 그 원래 약속됐던 회담 시간을 거의 배 이상 넘겨가면서 굉장히 좋은 예우를 받고 그 많은 대화를 나눈 반면에 일본 정상과 한국 정상의 입장은 굉장히 좀 냉랭한 상태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일본이 자꾸 과거사 문제를 또 들고 나왔고요. 대통령은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 징용공 문제에 관한 한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늘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베가 이렇게 징용공 문제에 계속 얽매이고 있는 부분은 강제징용 네, 피해자. 하여튼 징용공이라고 하면은 일본 측에서 저들이 얘기하는 발언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꼼꼼한 보미 작가 잘라야 되는데 네. 꼭 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그 법안의 그 진행이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과 북미란다. 일본과 북한 간의 회담과 그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많이 있고요. 아직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남아있는 피해 사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국제 여론화되기 시작하면요. 일본이 진주했던 동아시아 국가들부터 유럽, 거기에 머물러 있던 그 유럽의 외국인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피해들이 추가로 접수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큰 피해 국가인 대한민국하고 어떤 형태든지 합의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베가 이러한 과거의 집착적인 증상을 계속 보이고 이거를 외교와 지금에 있는 경제 분쟁에 대한 쪽으로 몰아가고 한다고 치면 일본은 아예 미래가 없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정상회담 기간을 즈음해가지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일본의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지만 그거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70%가 한국에 양보하면서부터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 지금 관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상인들, 불매운동 또는 경제제재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을 다 제껴놓고 지네 지지자들한테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만들어갖고 먼저 애들이 언론에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국민들은 절대 수그릴 준비가 안 돼 있어. 한국이 굽히기 전까지 우린 계속 갈 거야. 하라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우리 한국은 지금의 불매운동이나 일본에 대한 경제적 독립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거고 결국은 니네들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삼류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지금까지 일본이 국제적인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지니고 있던 모든 지위들을 박탈할 자신감과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점을 여실하게 느껴보게끔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수출 규제 정상화 안 하면 지소미아 해지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도 지소미아 문제 계속 열려 있는 거 아니다라고 마지막 경고를 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아베도 언급을 안 했어요. 이게 쫄리긴 하지만 알아서 우리가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인 건데 그러려면 니들도 상도위가 있으니 뭔가를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의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잖아. 이번 G20에 또 패싱까지 당했다고. 왕따는 아니었죠. 일본에 그렇게 의한 왕따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 아니, 의장, 주도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우리나라하고만 회담을 안 했다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그게 왕따가 아니라는 거죠. 표현이? 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지들이 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아무튼 우리 대통령을 패싱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도 이 부처님 반토막인 우리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으나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식으로 애둘려서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뜬금없이 진영공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얘가 상도리가 없는 놈이 맞다는 거죠. 작가님 우리 주의하도록 하죠. 징용공이 아닙니다. 아무튼 27일이죠. 크리스마스 오늘이 다음 날이니까 이제 내일인데 우리나라 헌재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 그러니까 박근혜가 전화 한 통화 받고 밀실에서 해결했다고 하는 협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교 문서라고 주장당하고 있는 이 위안부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여부의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내일 만일에 이런 내용은 국민들한테 이제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독단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위헌이다라고 되면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일본하고 책임져야 될 위안부 관련된 합의는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위안부 문제도 패싱 완전히 원래 상태로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협의가 시작돼야 되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은 얘네들이 이 정상회담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지금 아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스캔들과 잡음들을 덮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안 만났으면 했습니다. 왜냐면 만나봐야 저쪽에서 제대로 된 그 회담의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뭔가 회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장급 회담이라든지 실무자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조율을 합시다라는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맴매하게 얼굴만 대고 만난 겁니다. 그러니 뻔히 얘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할지는 드러나 있었던 거죠. 심지어 우리 대통령이 이제 기조 그 얘기 연설이라 그래야 되나? 그 회담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주변에서 장례 정리하는 일본 측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 나가주세요 이러면서 장례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리하고 예의 없는 짓거리입니다. 대통령이 하도 거기 계신 일본 관계자가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대화를 끊고 그쪽을 쳐다봤다 그래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대통령의 질문을 방해하고 일본 측 통역이 이 얘기를 전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주 비열하고 잘 자란 수로 아주 감정적인 데부터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진짜 정확한 표현이죠. 개매너. 아주 개매너의 외교상으로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보여주면서 시작한 한일 회담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얻어낸 거 없었다라는 결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15일 날 터진 그 중국 복권 업체와 그 아키모토 스카사라고 하는 의원의 그 뇌물 스캔들, 그 카지노하고 연관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카지노 복합 레저 센터인데 결국은 카지노지 뭐. 카지노하고 연관된 이 스캔들이 터져버렸어요. 그 전주에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일본 카지노 좀 더 한참 예, 일찌감치. 좀 일찌감치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일본 카지노가 오사카에 있는 그 박람회 때 개장되는 카지노만 눈여겨 보여지고 있지만 이 제일 밑에 있는 오키나와와 홋카이도에도 별도의 그 추가로 카지노 두 군데를 더 설치를 하고 있고 오키나와는 중국 쪽에 홋카이도는 기존에 있는 일본 내에 뭐 도박 조직한테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도박 조직의 그 우두머리가 그 이제 말장사하는 말장사하는 목장 그룹이고 그와 연관돼 있는 애들이 이 올림픽 종목인 이제 그 마라톤, 경보 그리고 승마 경기를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스캔들이 15일에 딱 터져버린 거야. 아, 이 송작과의 촉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한중일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쪽, 그러니까 오키나와 쪽에 관련돼 있는 중국계 회사가 이미 정부 관계자, 일본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 의원한테 현금을 줬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쿄 특수부가 수사를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카지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베가 자기 나름대로는 일본 경제 관광 사업을 키워가지고 무너진 일본의 어떤 내수를 대신 충당해 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큰 그림인데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이미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을 할 것인지도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중국계 복권 업체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뭐 미국 놈은 돈 안 줬겠어요? 네. 저 국내에 있는 북해도에 있는 애들은 그쪽 그룹 애들은 돈 안 썼겠냐고. 결국은 중국 자본을 잡아서 이러한 폭로가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수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 아베 정권을 흔들기 위한 내부적 세력들이 이 선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제2의 로키드 사건으로 이게 옮겨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로키드 스캔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로키드가 지금 로키드 마틴 이 회사 전신이에요. 합병하기 전에 로키드가 민간 항공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찰기 같은 것들을 일본에 팔아먹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특수부가 나서가지고 일본에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특수부가 있어. 사실 일본 검찰 체계를 베껴온 게 우리니까 일본 거가 우리나라 특수부의 원신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예, 동경에 있는 도쿄 특수부가 이걸 수사해서 뭐 전 수상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을 전부 다 구속을 시켰다 그래서 뭐 대단한 어떤 뭐 검찰이 그 조사를 잘한 스캔들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도 핀포인트 수사를 해서 핀포인트.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의 계파, 그러니까 그 당시 자민당이 연합 계파 정권이었어요. 자민당 안에 5개, 6개 계파가 힘을 모아가지고, 권력을 분리하고 있을 상황이었는데, 그쪽에 있는 이제 주도적인 계파들의 조직들을 쳐내기 위해서,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로키드 스캔들이 생기고, 그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 중에 미국의 비협조적이었고 뭔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계파들의 의원들만 싹 출연했던 전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수사도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 치면, 이제, 아키모토 스카사라고 하는 의원은, 윤대발님 2,000원 후원 감사드려요. 음, 아키모토 스카사 의원이 실제적으로 이제 카지노 법안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아베 권력 안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사람 계파가 현재 있는 스가 관방장관 그쪽 계열이에요. 스가 관방장관의 오른팔 같은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이 만일에 뇌물 스캔들로 달려 들어간다게 된다면, 이게 이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뭐 상당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하니까, 거기로 들어간 돈들을 쫓아가지고, 이 사람과 연관돼 있는 계파의 사람들, 스가 관방장관 계열의 사람들이 싹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스가 관방장관이 없어지고 나면 아베가 유리할 거냐? 아니라는 거지. 아베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내 든든한 지지파 한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한테 막아달라고, 이 스캔들을 막아달라고 아마 요구를 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전혀 못 막아주는 상태로 좀 뻥뻥뻥 터지고 있어. 아베도 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이건 그 한중일 정상회담 하러 올 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와서 뭐 회담해봐야 아베가 실질적으로 건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정상회담은 잡혀져 있어서 온 거긴 하지만 중국하고 무역 관계도 좋지 않고 중국이 지금 일본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일본 내에 지금 그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5,000km 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니들이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한 확답을 내놔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도 일본을 이번엔 아주 작사를 내려고 조질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한국하고 만나봤자 지금 지소미아 종료 사건 연관해서 지금 제재 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그냥 뭉개고 넘어가야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입장이었는데, 진짜 처음으로 잡혀서 그 만나기로 하는 게,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시기에 이런 스캔들이 생길 줄 모르고 잡아놓은 스케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오긴 했지만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데 하면서 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막을 수 없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스가가 나만 혼자 못 죽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자민당 계열 파벌들 간에 일종의 폭로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다양한 그동안 묵혀져 있었던 스캔들을 연속으로 터뜨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스가가 무너지게 됐을 때 2인자 자리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던 낙가소네 맞죠? 잘생긴 국회의원 아닌데요. 뭐지? 고이즈미 신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 같은 환경상. 경우에 환경상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륜 스캔들이 다시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불륜 스캔들이 갑자기 터졌어요. 네. 아니 예전부터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워낙 잘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불륜에 관련된 가십거리가 있었는데, 이번 불륜 스캔들은 정치 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금을 가지고 러브호텔 가는데 썼다. 근데 러브호텔 짜리가 우리나라 돈은 90만 원짜리다. 뭐 이런 시시껍절한 얘기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일본 내각 안에서 아베 2인자들끼리 다음 포스트 아베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로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소미아 종료 일시가 유일시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만약 30일까지 이게 안 된다고 치면 경제적인 어떤 그 화이트리스트 재등재가 늦어진다고 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종료를 선언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일 날 일본이 갑자기 포토레지스트에 관련한 제재를 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재 자체를 없앤 건 아니에요. 윤대발님 추가 후원 2,000원 감사드리고요. 제재를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그 거래 실적이 6년 이상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있었던 어떤 신고 의무, 서류 제출 의무를 배제한다라고 특례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경제 제재를 철회했다는 모양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경제 제재 상황 이전과 똑같이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특례 법안 하나 툭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이걸 풀었다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꼼수를 쓰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한국 정부는 니네들이 그런 방식으로 꼼수를 쳐서 실질적인 거래를 원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원상 복귀를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평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걸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잖아. 한국한테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꼼수를 쓰고 있는데 정작 이 기업은 JSR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삼성에다 포토레지스트를 납품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동안 이 제재가 있는 기간 동안 벨기에에 있는 합작 회사를 통해 갖고 삼성한테 엄청난 물량을 추가로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벨기에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제재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JSR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잃어버리면 우리 회사는 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무조건 우리가 투자를 해갖고 한국으로 공장을 옮길 테니까 저희 물건을 써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정작 이 후발업체인 한국의 뭐 금호학이나 뭐 동진 같은 회사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약간 밀리는 점은 있지만 1, 2년 안에 따라잡을 테니까 JSR 저거 밀어내라. 쟤네들 투자한다고 약속 받고 이게 이제 장기적인 그 공급 약속을 해주면 공장을 옮기겠다라는 방식으로 삼성에 제안한 건데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다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폴더 그 접을 수 있는 폰, 그걸 뭐 폴더블이라 뭐라 그러죠? 폴더블 폰. 그러니까 폴더블 폰. 예, 이 신형 폴더블 폰을 앞으로 이제 제작하는 데는 이런 이 신형 포토 레지스트, 접는 수지형 레지스터가 아니라 접는 유리를 국산화시킨 국내 기업을 삼성이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 지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접는 유리 시장 자체가 포토 레지스트가 아닌 뭐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면 안에서 신규 제품들과 국산화율들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일본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한테 그 신뢰를 잃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전 세계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시장의 60, 70%를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건을 팔지 못하면 일본이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까지 수출을 할 겁니까? 어디 뭐 유럽까지 수출을 할 겁니까?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은 다 망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 시기가 한 3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아베가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고 좀 더 한국에 유리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그러려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와중에 지난주에 이란에서 아베를 연맥이는 또 하나의 뒤통수가 빵 터졌습니다. 민혜라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갑자기 2,000원 후원들이 많아지네요. 아베가 이란의 그 로하니 대통령이라고 이제 그 이란의 행정자치 수장이죠.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정치 구조가 종교 지도자가 최고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행정직을 담당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일종의 이제 밀담을 나눈 거야. 근데 이 밀담 내용을 로하니 대통령이 까버린 거예요. 그 밀담 내용이 뭐였냐면 일본이 그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서 이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일본이 동조하지 않고 우리가 너네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살짝 돌린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란이 이번에 500억 배럴 규모의 사상 뭐 그
하여튼 엄청나게 큰 500억 배럴 규모의 유전을 추가 발견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개발권을 어떻게 좀 손가락을 좀 얹어보려는 욕심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이제 아베가 이런 식으로 미국을 뒤통수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란 대통령이 까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그 이란 남부에 있는 그 차바하르 항구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수연님 2만 원 감사드립니다. 신규 투자를 해가지고 항구를 확장하겠다. 이 얘기는 거기에다가 일종의 새로운 원유 수출항을 만들어서 이란산 원유를 자기가 싣고 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란은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미지급금을 내놔라. 근데 우리가 이란한테서 이제 석유를 받아오고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물건으로 대체를 해서 줬단 말이에요. 뭐 공산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물건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서로 대체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공급받아서 줄 수 있는 양이 이란이 우리한테 줬던 석유보다 굉장히 많이 모자랐어. 한 5조 원 이상이 모자랐나 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 빚 아닌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달러를 못 주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란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보자 거래를 끊어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화나 그 대환할 수 있는 무기류라든지 지금 그 5조 원어치에 상환할 수 있는 상품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급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달러 아닌 원화 표시 또는 위에나 자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무역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란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원유를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방편을 찾아달라라고 외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갈등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추가 투자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JJ님 3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우리가 또 급격하게 관계를 가까이 해나가는 걸 보고 원래 이란과 일본이 친했으니까 이 부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베가 그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배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함이. 네. 관광차로. 네. 이 일본은 자기들도 배를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보내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는데 이 이란한테 일종의 꼼수를 제안한 거예요. 우리도 배를 보내긴 보낼 건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게 아니라 오만 해협 쪽에 우리가 머물면서 거기서 정보 취득만 할게.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일본은 공식적으로 불참하는 거야. 네. 라고 몰래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다 까면은 난리 나는 그러니까 거 이게 아니에요? 원래 외교적으로? 이란이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일본하고 협업을 할 마음이 있었으면 이걸 까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국제사회에다 공공하게 까버린 건 뭐냐? 일단 이 발표를 통해 갖고 일본도 이란을 지지한다. 미국의 부당성을 일본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외교적인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이란 입장에서 일본하고 거래를 안 해도 좋아. 니네가 제안한 거 그닥 우리한테 그 소용 없으니까 할람하고 말라면 마라고 하는 일종의 배짱 튕기기가 된 거죠. 그만큼 오랫동안 우방이었던 이란과 일본의 관계도 아베에 의해서 많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아베가 이란하고 미국 문제를 중재한다고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 만나고 있을 때 정작 일본 유조선 두 척이 피격받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이란하고 일본이 친해지는 거를 미국이 그닥 이쁘게 보고 싶지가 않거든.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아베를 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제가 과거인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경제 제재 이후부터 우리가 열심히 일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과거사에 대한 문제 방사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이제 세계 일각의 많은 지식인들과 유력한 그 NGO 단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오랫동안 노출시켜 왔었는데 이게 뉴스가 안 돼서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일본의 거대한 그
해외 공작 자금이지. 이런 자금들이 풀리면서 이러한 뉴스들이나 행동들을 막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녀상의 설치를 막는다든지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못 나가게끔 압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제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들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이런 류의 언론과 이 폭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에 프랑스가 요즘 독일하고 같이 일본을 까는데 아주 선봉에 서고 있는데 프랑스가 과거에 이제 군대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가 실존했다는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증빙을 국제사회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프랑스가 베트남의 그 식민지를 갖고 있었죠. 그진 400년 가까이 프랑스가 지배를 해왔었는데 베트남의 그 박린, 하이퐁, 하노이 등 3개 지역에 일본군이 진주를 하면서 일본군이 이제 동남아로 진출을 해오는 과정 중에 베트남의 주요 도시 3군데에 진주를 하면서 이 지역에다가 위안소를 공식적으로 설치했고 이걸 운영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 군 기밀 문서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한 거야. 그래서 위안소죠. 위안부를 수용했던 위안소의 위치, 규모, 거기에 대한 운영된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것 같은 실증적인 자료를 다 내놓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드러난 지역이 박린, 하이퐁, 하노이인데 하노이는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고 이 박린 같은 지역이 사실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박린 지역은 베트남에 출자한 삼성전자의 주요 공단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박린 지역에 베트남에서 제일 큰 삼성 공장이 있어요. 전자제품 조립 공장이. 직원만 1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장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그 지역에서 과거에 위안소가 설치돼 있었고 거기에 우리나라 위안부들도 많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희생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지금 드러나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사안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을 비롯한 해외에서 위안부 문제, 전쟁 이제 그, 그 전쟁 성노예라고 외국에서 표현을 합니다. 네. 전쟁 성노예 문제 그리고 이제 강제 징용 당했던 문제들이 좀 더 본격화돼서 이슈화되는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하고 또 영국의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그 만화 대상이 있어요. 만화 페스티벌이 있는데 프랑스 만화제 휴머니티상을 비롯해서 이 우리나라 이게 김금숙 작가가 그린 풀이라고 하는 그 위안부를 주제로 한 만화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 만화제에서 특별상을 비롯한 주요 상들, 최고상과 특별상 등을 전부 다 휩쓸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림체가 한국화로 그려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김금숙 작가의 풀이라고 하는 작품을 검색을 해서 한 번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실제 생존의 김옥선 할머니의 그 당시의 기억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피해 이런 것들을 하는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 할머니가 그런 피해를 받고 살아오는 과정 중에 본인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시선 같은 걸 고통받는 듯한 거를 되게 휴머니티하게 그려낸 그런 만화라고 해요. 저도 이제 구해서 보려고 하는데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심리 상태가 보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라고 해갖고 이러한 작품들이 이 국제대회에서 연속으로 수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미드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네. 파괴의 신께서 만드신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이 안에 보면 그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던 어떤 그 야욕들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고 연구해 가는 과정 중에
일본이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했고 얼마나 세계사적으로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가 뭐 이런 고발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뭐 그런 영화라고 해요. 저도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만 이 대작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 미드웨이 영화가 흥행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 영화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데, 이런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전 세계에 공개돼갖고 이게 한번 퍼지게 되면, 그 일본의 전쟁에 대한 어떤 반성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시민들의 생각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역사에 대한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반성을 요구하는 쪽으로 일본을 옥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일본이 부정하고 증거를 없애고 거기에 대한 방해 공작이나 또 이러한 역정보를 흘리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큰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나서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증언을 끊임없이 내놓는 이상 일본은 절대 과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데 아베는 지금도 과거를 부정하려는 태도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적인 국제적인 고립이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아베가 믿고 있는 유일한 경제적인 두 형제인 미국과 동남아도 일본을 배척하고 일본을 거래 상대에서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지금 뭐 중동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란을 비롯한 주요 수호국들하고 관계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자기는 최상의 관계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트럼프하고의 무역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중간에서 농산물을 사주니 안 사주니 하면서 잘못해서 바퀴 노릇을 하다가 역으로 두 나라에 다 찍혀 있는 현상이고요. 동남아시아 쪽에서 쥐고 있던 경제적 기득권들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순방 외교 이후에 아시안 국가들과 한국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급속하게 지금 축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출 비중이 사실은 제일 높은 국가가 미주 다음으로 동남아 지역에 있는데 이쪽 지역에 올해 2019년도 일본의 수출 감소율이 20% 이상 치솟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남아 시장을 전부 쥐고 있던 일제 전자제품과 자동차들이 이 국산 전자제품과 현대자동차의 활약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아세안 국가들의 스마트 시티 계획을 비롯한 새로운 국가 발전 프로젝트의 중심을 대한민국 행복청을 비롯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모양이에요. 즉 그동안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세계 경제 영토 안에서 그 부분의 깃발을 한국 깃발로 바꿔 꽂는 쾌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일본이 우리한테서 하청을 받거나 우리의 도움 없이는 공사라든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머지 않았는데 아직도 일본은 자기들이 이 세계 중심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일본인들만 가지는 굉장히 이상한 정신적인, 이건 약간의 정신병 같은 건데요. 일본은 극동에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서구의 일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동양 안에서는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을 접했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먼저 개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개한 이 아시아의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서구인처럼 변화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자신들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이지 유신이 지난 지 15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얘네들은 그런 망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일단 자기들이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굉장히 선진 국가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상이라든지
복식이라든지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을 다 서구풍, 유럽풍, 특히 프랑스와 독일풍들을 전부 다 베껴다가 그런 방식으로 다 짓고 있어요. 그들이 짓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국회의사라 이런 것들의 원형이 전부 다 그 유럽에서 와서 그걸 보고 베낀 겁니다. 그만큼 자주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그네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서구와 유럽 그들의 구라파가 이제 일본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일본은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라서. 서구 유럽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장착이 되고 지금 유럽을 지탱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은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합니다. 나치에 대한 계속된 색출을 하고 뭐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나치에 복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후손들을 찾아내고 전범 재판에 기소하고 늘 언제나 사과하면서도 유태인 학살을 비롯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사과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시민혁명 역시도 똑같은 방식이었고 2차 대전 이후에 부역하던 그러니까 전쟁 때 부역하던 언론인들을 사형시킨 거는 이미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일화 아닙니까?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갈 수 없는 게 그 국가의 정체성인데 일본이 언제까지 저런 방식으로 정말 과거에 붙들려서 지금의 몰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할지 이 모든 게 일본인의 생각이 아닌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오래된 군국주의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꼴통의 정신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일본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지워버릴 수가 없네요. 일본을 쓸어내기 전에는 아베와 같은 무리들을 쓸어내기 전에는 일본에 대한 제대로 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유럽인이고 싶은 거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